안녕하세요. 차교수와 문제풀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우스 법칙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가우스 법칙 문제를 다룰 텐데 한 번 강의로 충분하지 않아서 몇 번 나누어서 강의하려고 하고, 오늘은 가우스 법칙이 무엇인지 먼저 나왔죠. 근데 전자기학은 어떤 분야냐면 바로 전기력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전기력은 힘이죠. 그래서 물체 사이에 힘작용하는데 그 물체가 전하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전기력 작용합니다. 이 전기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만유인력과는 다릅니다. 너무 세요. 그래서 만유인력에 비해서 10의 38승배가 더 세다고 그러죠. 그리고 먼 거리 힘이기 때문에 이게 크기를 갖고 있는 물체가 전하가 거기에 분포되어 있을 때 전기력 계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뭔가 계산하는 게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 물리에서는 항상, 꼭 여기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해 가지고 물리학자들은 문제를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내죠. 이 전기력 문제를 간단하게 만드는데 첫 번째로 도입하는 물리량이 바로 뭐냐면 전기장입니다. 그럼 전기장은 그럼 뭐냐면, 전기장은 바로 공간을 얘기하는데 공간에서 전기력을 작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전하를 띤 물체 두 개가 서로 전기력 작용한다고 했는데, 전기장을 도입하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냐면, 전기장이라는 공간에 전하를 가지고 오면 전기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은 원래는 저쪽에는 다른 물체 때문이죠. 이 다른 물체가 공간을 전기장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의 역할에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전하를 갖고 오면 먼저 있었던 전하가 주위 공간을 전기장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그 전기장에 다른 전하를 가지고 오면 그 전하는 전기장에 있기 때문에 전기력을 받는다. 저기에 어떤 다른 전하가 있는지는 상관없이 지금 그 전하가 놓인 그 위치에서의 전기장에 의해서 그 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전부 다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꼭 전기력에서만 이게 이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똑같이 서로 접촉하지 않는 물체 사이에 힘이 작용하는 원격 힘의 경우에 똑같이 이런 장의 개념을 도입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력장, 이건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중력 때문이죠. 그래서 중력장은 무엇이 만듭니까? 질량이 주위 공간을 중력장으로 만들고, 중력장에다가 질량을 가져다 놓으면 중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기장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전기장을 만드는 원인은 바로 전기력의 원인인 전하고, 전하를 가지고 오면 주위가 전기장이 되고, 그 전기장에 전하를 가지고 오면 전기력 받는다. 자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장의 원인은 무엇이냐? 자기력은 원인이 자석이라고 한다면, 자석을 가지고 오면 주위에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그 자기장인 곳에 자석을 갖고 왔더니 자기력을 받는다. 저기에 다른 자석이 있어서 자기력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장을 거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기장이 있을 때 그 전기장에다가 전하를 갖다 놓으면 어떤 전기력을 받을까? 그걸 숫자로 알아야 되겠죠. 아주 간단합니다. 전기장이 E라는 곳에 전하 Q를 가져다 놓으면 그때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그냥 E에다가 Q만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구한 힘을 쿨롱 힘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전하의 전기력이 작용하는 순서는 처음에 전하가, 원래 이 전하를 가지고 오기 전에 다른 전하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전하가 주위 공간을 전기장으로 만들고 나중에 전기장에 전하를 가지고 오면 전기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때 전기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도입할 때 봤더니 이 공간이 전기장이야. 그 전기장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전기장을 도입한 게 아닙니다. 전기장이 있는지 아닌지는 무엇만 가지고 합니까? 전기력만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력 작용하는 것을 저기에 전하를 가진 다른 물체가 있기 때문에 작용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이 공간이 전기장이다 라고 바꾸어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 전기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따로 증명할 다른 제3의 방법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공기장이 전기장인지 아닌지는 전하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전하에 전기력이 작용하는 것만 보고서 아는데, 그러면 이 전기장이란 그냥 물리학자들이 수학적으로 편리하려고 그냥 도입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진짜 공간이 전기장으로 바뀌었는지 궁금하지요. 네, 처음에 전기장 도입한 다음에 처음에 이게 궁금했는데 나중에 전기력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전기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가 확인됐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자기파입니다. 전자기파란 바로 전기장과 자기장이 움직이는 게 전자기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기력을 쉽게 설명하려고 도입했던 전기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알고 봤더니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전하가 있으면 우리 전기력 구할 때 전기력을 바로 쿨롱 법칙으로 구하지 않고 전하 분포가 만드는 전기장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기장에다 전하 갖고 오면 되겠죠. 이렇게 전하 분포가 만드는 전기장을 구하는 방법도 쿨롱 법칙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법칙인데 사실은 표현이 다른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법칙이 있습니다. 쿨롱 법칙과 그리고 오늘 하려고 하는 가우스 법칙입니다. 쿨롱 법칙은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잘 압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왼편에 전기장을 구하는데 QI라고 하는 점전하들을 쭉 늘어놓을 것 같으면 그러면 그 QI들 때문에 전기장 생기는데 그때 그 전기장은 전하가 놓인 곳에서부터 전기장을 구하려는 곳까지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전하에 비례한다. 이게 쿨롱 법칙이죠. 근데 가우스 법칙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둘은 같은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점전하가 아니라 전하가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적분으로 표시되고 가우스 법칙도 이렇게 적분으로 이렇게 표시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적분을 어떻게 하냐면 쿨롱 법칙의 경우에는 전하가 분포된 경우는 전부 전 공간에서 이렇게 적분을 하면 전기장이 딱 나오죠. 근데 가우스 법칙은 어떠냐? 가우스 법칙은 여러분 이미 배웠을지 모르지만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우스 폐곡면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공간에 아무렇게나 내가 폐곡면을 만들고 그 폐곡면에 대해서 이 좌변을 적분하고 우변은 그 폐곡면 내부에서 이제 우변에 적분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전기장이 가우스 법칙에서는 적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기장 모르는데 적분하는 거 힘들겠죠. 그래서 가우스 법칙으로 과연 어떻게 전기장을 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가우스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새로운 개념들을 좀 공부를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전기력선입니다. 전기력선은 전기력을 보여주는 선이 아니라 사실은 전기장을 보여주는 선입니다. 자, 이렇게 전기력이라든지 이렇게 마치 역학에 나오는 용어들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전기력선은 역사적인 의미 때문에 전기력선이라는 이름이 붙기는 했지만 이게 전기장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그린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압니다. 점전하만 하나 딱 있다면 어떤 전기력선이 생기냐면 자, 이런 전기력선이 생깁니다. 여기에 점전하 양전하만 하나 딱 있다 그러면 바로 저런 전기력선이 생기고 음전하만 하나 딱 있다고 하면 이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양전하에서 전기력선이 나오고 음전하로 전기력선이 들어갑니다. 양전하에서 처음에 전기력선이 출발하고 음전하에서 끝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전하 하나만 있다면 대칭성 때문에 여기에 보인 것처럼 사방팔방으로 똑같이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전기력선은 지금 여기는 8개 그려놨는데 딱 이렇게 8개만 그리는 게 아니라 대칭적으로 아무리 많이 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점전하가 2개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 2개 있을 때는 양전하에서 나가서 음전하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양전하와 음전하가 있는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근데 양전하만 2개 있는 경우에는 서로 막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전자기학에 대한 또는 쿨롱 법칙에 대해서 별로 지식이 없더라도 이 전기력선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아주 이렇게 그리는 거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칭적으로 잘 그리면 전기장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력선을 그릴 때 몇 가지 이제 지켜야지 될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이 바로 뭐냐면 전기력선은 반드시 양전하에서 나오고 음전하로 들어가야지 된다. 그 다음에 전기력선은 절대로 2개가 교차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하 분포의 대칭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을 전기력선을 그려 놓을 것 같으면 진짜 쿨롱 법칙에 의해서 구한 전기장을 아주 잘 표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을 제안한 거예요. 누가 제안했냐면 그 제안한 사람 이름 누굽니까? 제안한 사람. 네, 이거 편집해야 되겠는데, 네. 그래서 잘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전자기학을 몰라도 전기력선을 대강 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기력선을 보고서 전기장을 어떻게 아느냐? 전기장을 안다고 하는 것은 각 위치에서, 공간의 각 위치에서 전기장의 방향과 전기장의 세기를 알아야 되겠죠. 전기장의 방향은, 자, 전기력선을 이렇게 그렸다면 전기장의 방향은, 어떤 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은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과 같습니다. 자, 요 점에서, 지금 여기서 그 접선을 그리면 그 접선 방향이 바로 전기장의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센지 약한지는 어떻게 하냐? 이거는 전기력선의 밀도와 비례합니다. 그래서 전기력선이 듬성듬성한 것은 전기장의 세기가 약하고, 전기력선이 빽빽한 것은 전기력선의 세기가 더 강하다. 여기서는 여기 A점하고 B점이 이렇게 있다면 어느 쪽이 더 전기력선이 빽빽합니까? A가 더 빽빽하죠. 그러면 A의 전기장이 B의 전기장보다 더 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면을, 우리 가우스 폐곡면을 생각한다고 그랬죠. 이 면을 벡터로 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벡터란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죠. 그래서 면 벡터를 도입하는데, 어떤 면이 주어지면 그 면을 벡터로 표시하는데, 그러면 크기와 방향을 알아야 되겠죠. 자, 크기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크기는 아주 그 면의 넓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면이 있으면 그 면의 넓이가 면 벡터의 크기가 되겠어요. 그럼 방향은 어떠냐? 그 방향은 면의 수직인 방향을 취합니다. 면의 수직이지 않고 평행인 방향은 하나로 표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방향이 여러 개죠. 우리가 어떤 물리량을 정했다 그러면 하나로 정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면이 있으면 그 면을 대표하는 방향을 면의 수직인 방향이다라고 하면 하나로 정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면의 수직인 방향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죠. 위로도 갈 수 있고 아래로도 갈 수 있고.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떠냐? 내가 미리 하나 정하면 됩니다. 미리 하나 정하면, 자,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면의 방향을 하려면 면이 평면이어야 되겠죠. 면이 이렇게 곡면이면 이거는 하나의 방향으로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잘게 잘라야지 됩니다. 잘게 잘라서 조그만 면 벡터로 나눠야지 됩니다. 그래서 면이 평면일 때만 하나의 면 벡터, 그래서 크기는 그 면의 넓이, 방향은 그 면의 수직인 방향, 이렇게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그 면의 방향이 두 개를 구할 수가 있는데, 수직인 방향 두 개를 구할 수가 있는데, 면이 이렇게 평면일 때는 아무 방향이나 하나 택해 가지고 쓰면 되는데,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면이 폐곡면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그럴 때는 면의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택하냐면 그 폐곡면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을 면의 방향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면 벡터도 알고 전기장도 알았으면 우리 전기장 선속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하는데, 선속이란 뭐냐? 선의 다발입니다. 선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정의된 것이냐면, 전기장 선속이란 어떤 면이 있습니다. 공간에 면을 갖다 놓고서 그 면을 지나가는 전기력선의 수에 비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여기 지금 전기장이 이렇게 있다면, 자, 선속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면을 지나가는 선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면을 하나 이렇게 그렸어요. 그랬더니 봤더니 전기력선이 몇 개 지나갑니까? 6개 지나가죠. 그러면 이 면에 대한 전기장의 선속은 6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6개 지나간다고 했는데 사실은 전기장은 어떻습니까? 더 많이 그려도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기력선의 수에 비례한다. 전기장 선속은 이 전기력선의 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균일한 전기장의 선속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자, 여기에 전기장이 균일하다고 하면 그 균일한 경우에는 이렇게 면을 갖다 놨을 때 선속을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전기장이 2로 딱 있죠. 그 다음에 면 벡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 벡터는 면의 크기에다가 여기에 방향을 이렇게, 그 면의 수직인 걸 면의 방향이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이 면 벡터 S를 통과하는 전기장 선속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선속은 스칼라형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장과 면 벡터가 벡터죠.
두 벡터가 있는데 이 두 벡터로 스칼라를 만드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스칼라 곱밖에 없죠. 그래서 전기장과 면 벡터를 스칼라 곱한 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스칼라 곱은 그 크기에다가 사이각의 코사인을 곱하죠. 그래서 전기장 방향과 면 벡터의 방향의 사이각의 코사인 세타를 곱합니다. 이때 세타는, 이 면 벡터는 면의 수직인 방향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잘 기억해야지 되겠어요. 그런데 균일하지 않거나 또는 면이 곡면이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는 선속이 E.S라고 하는 걸 이용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E가 막 달라지거나 S도 막 달라지면 어떤 하나로 쓸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면을 잘게 나눕니다. 면을 잘게 나눠서 충분히 잘게 나누면 그 면을, 그 조금만 면을 면 벡터로 표시할 만큼 평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작은 면을 지나가는 전기장은 안 변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조그만 면 ds에 대해서는, 이 ds는 면 벡터의 미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미분이에요. 이거는 아주 작기 때문에 평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 면을 지나가는 전기장에다가 ds하고 스칼라 곱을 하면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 조그만 면 사이에는 전기장이 안 변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유한한 크기의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적분을 취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진 면에 대해서 적분을 취하면 그 면을 지나가는 전기장의 선속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속은 무슨 의미냐? 그 면을 지나가는 전기력선의 수에 비례한다는 의미다. 전기장이 점점 세지면 전기력선의 수가 더 많아지겠죠. 자, 이제 우리 가우스 법칙에서는 폐곡면을 그리는데, 폐곡면이란 무엇이냐? 폐곡면보다는 폐곡선을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폐곡선을 이해하면, 자, 폐곡선은 뭐예요? 끝이 없이 연결된 선이 폐곡선입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자, 끊으면 선의 끝이 이렇게 끊어지겠죠. 여기는 끊어진 데가 없죠. 폐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폐곡면도 끊어진 가장자리가 없이 다 이어진 면, 이게 폐곡면이 되겠어요. 그 형태는 어떤 형태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경우 볼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가장자리가 없죠. 전부 다 이어져 있죠. 이게 바로 폐곡면이 되겠습니다. 어떤 부피의 전체 면을 폐곡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런 폐곡면의 경우에는 면 벡터를 구할 때는 항상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그 폐곡면의 부피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오는 쪽이 바로 면 벡터 방향으로 한다, 이렇게 우리가 약속했다고 했죠. 그러면 폐곡면을 통과하는 전기장 총선속을 우리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장, 그냥 어떤 폐곡면인데 전기장을 전부 다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건 어떻게 될까? 우리 먼저 간단하게 이런 경우를 한번 보겠어요. 여기에 지금 균일한 전기장이 있는데 여기다가 원통을, 그 전기장의 그 원통의 축이 전기장의 평행이게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원통의 겉면이 폐곡면이죠. 이 폐곡면을 지나가는 총 전기장 선속을 한번 계산해 보겠어요. 자, 그러면 이걸 세 개로 나눠서 계산하면 좋겠어요. 오른쪽 면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 면의 경우에는 전기장의 방향과 면의 방향이 같으니까 전기장의 색이 곱하기 단면의 넓이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나오는 전기장 선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면의 전기장 선속은 ES가 되겠어요. 그러면 왼쪽 면은 어떠냐? 왼쪽 면은 전기장이 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왼쪽 면에서는 면 벡터가 나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둘 사이의 각이 180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그래서 폐곡면으로 들어가는 전기력선의 경우에는 선속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건 마이너스 ES 이렇게 되겠어요. 옆에 겉면은 어떻게 됩니까? 겉면은 전기장 방향과 면 벡터의 방향이 어때요? 항상 90도죠. 그러면 이때는 통과해서 나오는 전기력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겉면에 대해서는 0인데 이 세 개를 다 더했더니 얼마가 됩니까? 0이 되죠. 자, 요거 우리가 열심히 계산해서 이렇게 알았는데, 사실은 여기에 요 폐곡면으로 들어가는 전기장 선속의 수하고 나가는 전기장 선속의 수를 한번 세어보세요. 항상 똑같죠? 네, 그렇습니다. 꼭 이렇게 균일한 전기장 뿐만이 아니라 전하가 없는 공간에 있는 전기장은, 자, 이렇게 전기장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여기다 어떤 폐곡면을 그리든지 들어가는 전기력선의 수와 나가는 전기력선의 수가 같습니다.
전하가 없는 공간에서는 폐곡면을 그리면 그 폐곡면을 지나가는 총 전기장 선속은 얼마? 0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막 다른 데다 이렇게 그려도 마찬가지죠. 여기 지금 폐곡면이라고 하면 들어간 놈하고 나간 놈 수가 똑같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전하가 있어야지만 이게 총 선속이 0이 아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눈으로만 봐도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항상 이 총 선속이 전하가 없으면 0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하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자, 전하가 이렇게 있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봤더니 저 위에는 여기는 양전하죠. 전기력선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으로 봐서 양전합니다. 자, 여기 있는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음전하죠. 전기력선이 들어가죠. 저기 밑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건 양전하죠. 자, 여기다가 한번 폐곡면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폐곡면 그리면 여기 그 옆에는 전하가 있더라도 이 폐곡면 내부에 전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들어간 놈이 다 나가죠. 그래서 역시 총 전기장 선속은 0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자, 이번에는 폐곡면을 자, 여기다 이렇게 그렸어요. 양전하가 있는 곳에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전부 나가기만 하죠. 자, 요거 다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총 선속이 0보다 커야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그리면 이 경우도 역시 이제 둘 다 양전하니까 이것도 역시 총 선속이 0보다 크겠죠. 그런데 우리 이렇게 그린다고 하면, 그리고 요 안에 들어있는 양전하와 음전하의 양이 같다고 하면 우리 이거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나가는 전기력선의 수하고 들어가는 전기력선의 수가 어떻겠습니까? 같지요. 그래서 이 경우도 그 안에 전하가 있지만 그 전하를 다 더한 알짜 전하가 0이면 총 전기장 선속은 0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만 할 것 같으면, 여기 음전하만 할 것 같으면 총 전기장 선속이 얼마겠습니까? 0보다 작죠. 그래서 폐곡면에 대한 총 전기장 선속은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그 폐곡면 속에 들어있는 전하의 합과 알짜 전하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데, 가우스 법칙을 이제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간 내에 내 마음대로 어떤 폐곡면이든지 가우스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리는 폐곡면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우스 폐곡면 이렇게 부르는데, 내 마음대로 폐곡면을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계산하느냐? 그 폐곡면을 통과하는 총 전기장 선속을 구합니다. 자,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폐곡면에 대해서 전기장을 어떻게 해야지 돼요? 면적분 해야지 되겠죠. 이 면적분 하는 방법은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 전기장 선속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폐곡면 안에 들어있는 알짜 전하를 구합니다. 그 폐곡면 안에는 플러스 전하도 있고 마이너스 전하도 있고 한데 이걸 전부 다 더한 거, 그게 바로 알짜 전하 Q를 구합니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자, 이렇게 전하들이 있을 때 폐곡면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 전기장 선속과 알짜 전하 사이에 간단한 관계가 성립하는데, 그 관계가 바로 가우스 법칙입니다. 그 관계는 바로 뭐냐면 총 전기장 선속이 알짜 전하를 입실론 제로로 나눈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입실론 제로는 쿨롱 법칙의 개수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죠. 그때 나오는 입실론 제로입니다. 이 입실론 제로를 뭐라고 그러냐면 진공의 유전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상수입니다.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 SI 단위로 9 곱하기 10의 9순이죠. 이렇게 상수로 딱 주어진 것이니까 이거 계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적분 형태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어땠습니까? 자, 총 전기장 선속을 우리 적분을 해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총 전기장 선속은 폐곡면을 아무렇게나 정합니다. 아무렇게나 정한 데에 대해서 전기장을 이렇게 면 벡터하면 여기에 적분기호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이렇게 한 거, 이게 바로 폐곡면에 대해서 적분했다 이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폐곡면에 대해서 전체를 면적분을 할 것 같으면 그게 바로 총 전기장 선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짜 전하는 어떻게 구하느냐? 알짜 전하는 아까 이 부피는 어디에 대해서 적분한 거냐면 내가 정한 폐곡면 내부입니다. 그 바깥은 상관이 없어요. 그 내부에 대해서 이 전하 밀도를 부피 적분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짜 전하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했던 가우스 법칙에다가 이 적분 형태를 쓸 것 같으면 네, 적분 형태의 가우스 법칙을 우리 구할 수가 있죠. 맨 앞에서
적분 형태로 쿨롱 법칙과 가우스 법칙을 보여줬었죠. 그때 처음에 가우스 법칙 보여줬을 때는 무슨 의미인지 조금 아리까리했지만 이제 어떻습니까? 딱 보니까 우리 잘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쿨롱 법칙과 가우스 법칙을 다시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이렇습니다. 쿨롱 법칙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우리 구하는 전기장이 좌변에 딱 있죠. 우변에 있는 이 적분을 할 것 같으면 전기장을 언제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전기장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에 비례하는 전기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경우는 언제든지 어떤 경우든지 쿨롱 법칙으로 우리 전기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우스 법칙은 조금 곤란합니다. 근데 쿨롱 법칙은 우리가 항상 이 적분을 통해서 전기장을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가우스 법칙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구하려는 전기장이 적분 속에 들어가 있죠. 그 적분 속에 들어가 있으면 모르는 것으로 적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러면 이 가우스 법칙을 적용해서 어떻게 전기장을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전기장 총선속이라고 그러고, 요 부분을 바로 뭐라고 그럽니까? 알자 전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가우스 법칙은 표현은 아주 간단하게 되죠. 내가 폐곡면을 아무렇게나 만들면 그 폐곡면을 통과하는 총 전기장 선속은 폐곡면 내부의 알자 전하를 입실론 제로로 나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설명할 때 얼마나 간단합니까? 자, 그런데 과연 이 가우스 법칙을 적용해서 우리 전기장을 구할 수 있을까? 저 위에 있는 쿨롱 법칙은 항상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쿨롱 법칙을 더 자주 이용할까, 아니면 가우스 법칙을 더 자주 이용할까, 뭐 이런 것들 궁금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실제 문제 푸는 것은 곧 이어서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하 밀도 로가 주위 공간에 만드는 전기장에 대한 법칙이라는 점에서는 쿨롱 법칙과 가우스 법칙이 똑같은 법칙입니다. 결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표현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사실은 쿨롱 법칙에서부터 가우스 법칙을 유도할 수 있고, 가우스 법칙에서부터 쿨롱 법칙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둘은 같은 법칙이지만 표현만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그건 아직도 궁금하죠. 실제로 이 가우스 법칙을 어떻게 적용해서 이 적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 우리 곧 다음 시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우스 법칙으로 우리 전기장 구하는 거 한번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기